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파일을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에서 활동하던 민간 기술자를 통해 입수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 음성 파일은 러시아 전략군 사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한국 군사력 분석 보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정보요원이 목숨을 걸고 남긴 경고예요. 제 이름은 일리아 보로닌입니다. 러시아 전략 군사정보 소속이죠. 지금 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간과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세계 전투력 비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향후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저는 미국과 나토 분석팀에 배정받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파트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 국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를 분석한다고 하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치상으로 한국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만 보면 그저 그런 국가였죠.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 블라디미르는 웃었죠. 일리야, 자네 지금 한국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건가? 그냥 간단히 끝내고 더 중요한 국가로 넘어가지.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실제 작전 기록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인구나 GDP 대비 국방비 같은 단순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겠어.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의 합동훈련 자료, 중동에서의 무기 수출 실적, 심지어 한국 내부의 군사훈련 영상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상부에 보고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로닌, 자네는 과민 반응하고 있어. 한국은 그저 미국 동맹국일 뿐이야.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나?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개인 프로젝트처럼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게 제 임무였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왜 아무도 이 나라에 주목하지 않는 거지? 미국의 작은 동맹국이라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이 음성 녹음은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이 퍼진다면 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저희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간과하고 있는 숨겨진 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군을 분석했을 때는 정말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표면적으로 중위권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병력 수, 장비 숫자, 국방비 규모 이런 것들만 보면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기록을 분석할수록 퍼즐이 맞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일까? 의문이 들었죠. FA-50 경공격기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보니 우리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단순한 훈련기 개조형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작전에서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더군요. 게다가 K9 자주포의 실시간 대응 사례를 보면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3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우리 러시아의 자주포는 최소 5분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빨랐죠. 데이터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 소스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료 안드레이가 물었어요. 일리야, 또 한국 자료 붙잡고 있나? 그거 그냥 넘어가지 그래. 우크라이나 분석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저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훈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대응 속도를 비교한 자료였죠. 이게 맞다면 한국군의 대응 속도와 지휘 체계가 미군보다 빠르다는 건데 안드레이도 눈을 크게 뜨고 자료를 다시 봤어요. 분명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전투 개념을 가진 하나의 세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특이점을 전부 모아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비의 숫자보다 운용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요. 이건 단순히 미국의 추조판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전투 철학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말이죠. K 흑표 전차의 기동력 데이터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의 T-90과 비교했을 때 기동성이 월등했어요.
이 전차는 우리가 생각하던 아시아 버전 레오파르트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장비야. 수치상으로는 중간 정도지만 실제 성능은 최상위권. 이런 간극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하는 정보와 실제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혹시 다른 분야도 그럴까? 호기심이 생겨서 방산 수출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첨단 장비들이었죠. 단순한 소총이나 포탄이 아니라 고도로 정밀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현대로템의 K 전차와 하나의 K9 자주포였어요. 이 두 장비는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전략적 영향력 확장이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군사적 유대를 맺고 있었어요.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어요.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군사 강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상한 건 우리 러시아의 첩보망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였습니다. CIA도 나토도 감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동 첩보원이 보고했죠. 그 나라의 무기들이 실전에 쓰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활약이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비공식 루트로 정보가 유입되었죠. 특히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터키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까지 이 나라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이 무기들 실전에서 검증된 거였어.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뿐만 아니라 그 무기의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전수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K 전차의 민첩성과 기동력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시험 결과를 보니 러시아의 T 시리즈보다 우수했죠. 이게 가능해?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T-90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전차는 더 가볍고 더 빠르고 정확도도 더 높았어요. 우리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어용 장비만 가진 나라가 아니다. 전진형 전술 국가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군사 독트린을 가진 독립적인 전략 국가였죠.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출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구소련 무기를 사용하던 국가들을 하나둘씩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죠. 지정학적 영향력 확장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한국의 드론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그들은 첨단 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기술력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죠. 근데 왜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저는 의아했어요. 아마도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만 집중했어요. 우리 분석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되자 처음으로 진지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제 상관인 페트로프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로닌, 자네 보고서가 흥미롭군. 더 깊이 파고들게. 특히 그들의 지휘 체계에 주목하게.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우리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유연하고 더 빠르고 어쩌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서울에 있는 지휘소 내부 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우리보다 10년은 앞선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디지털 작전 지휘센터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성과 드론이 통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더군요. 게다가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운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지? 영상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우리 러시아군의 지휘는 중앙집중형입니다. 모든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현장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죠. 이건 장점도 있지만
결정 과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앙의 전략적 틀 안에서 전술적 결정은 현장 지휘관이 내리는 구조였죠. 이건 미국식 지휘 체계와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전투 단위가 마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느 한 부분이 타격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죠. 우리 러시아군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야. 사고 방식의 차이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군은 장비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 전투력은 훨씬 강했죠. 제 동료 니콜라이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리야, 그래도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그건 좀 과장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직접 분석한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와 한국의 대응 속도 차이를 비교한 자료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휘 체계는 우리보다 평균 43%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것도 더 정확하게요. 니콜라이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도 크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실력을 쌓아갔을 뿐이죠. 이런 태도가 더 무서웠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들의 전장 인식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상황을 마치 실시간 3D 게임처럼 시각화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레이더 화면과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정보가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저는 상부에 강력히 건의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장면을요. 영상을 보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예술 같은 작전이었고 그 완벽함은 냉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산악지대, 도시 환경, 해안 침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마치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성도였죠. 이건 미군 SEAL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야. 제 동료 세르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미군 SEAL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르게 목표물에 접근했고 작전 완료 시간도 더 짧았으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야간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낮처럼 움직이더군요. 우리 스페츠나츠도 야간 작전에 자신 있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었어요.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하면서 감정이 북받쳤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전시였다. 이들은 실전에 투입해도 된다. 제 말에 부서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국의 원자력 역량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순도 연료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백 톤의 사용 후 해결료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니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는 원하기만 하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제 분석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부의 핵 전문가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토론인, 자네 말이 맞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들이 핵을 갖지 않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지. 이건 정말 큰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 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든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근데 왜 그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 체계, 고위력 탄도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 이들은 핵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최대한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유지하면서 적국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묘수였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핵 없는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위험한 국가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만큼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외국을 두려워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 기록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는 곧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남겨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미국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전쟁 국가입니다.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전쟁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놀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그들 능력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